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뭘 축하드리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죠? 예, 우리 국민TV 라디오가 야심차게 내놓은 바로 이 막장 드라마. 라디오 최초 막장 드라마. 바로 나비 효과. 예, 나비 효과가 지금 아이폰, 예.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가 됐습니다.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팟빵닷컴에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의 폰과 합산한 예, 순위는 4위로 올랐었더라고요. 3위. 3위입니까? 3위입니다. 3위인가? 4위 같은데. 3위였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팟빵 순위로 보면은 네. 3위입니다. 3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 사실은 이 아이튠즈, 아이폰, 또 아이패드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가운데서 우리 나비 효과가 1등이 됐다는 건 국민 TV 이 최초의 또 1등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은 하여튼 만들어서 1등 안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걸로 저의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팟캐스트 방송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나는 꼼수다. 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전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도 또 검찰 조사 받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는 근데 조사 받을 게 없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픽션이다.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지. 정말 특정 사건, 특정 인물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이거 구라예요. 허구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픽션입니다. 이런 거 오해 없으시기를 시비 걸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공교롭게도 뭐 특정 사건과 유사해서 그 유사한 사건의 당사자가 막 서로 찔려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내 얘기요 이렇게 선언하는 격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건 뭐 공교롭게도 비슷한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이 과연 세상에 있겠는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뭐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교롭게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 1등을 안 한 게 없고 또 아울러 또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무려 2개에서 지금 검찰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이래저래 이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그리고 보람을 말이죠. 느낍니다. 예. 사실 이제 국민TV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되는 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바로 정치 토크입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지난주에 1등 했어요. 팟빵에서. 그런데 지금 뭐 신규 프로그램이 이 업로드 되지 않은 관계로 저 밑에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승원의 그 뉴스 잉글리시 그다음에 김용민의 뭐 인문학으로 여는 아침 그다음에 정훈의 타임라인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그다음에 그 전창걸의 예. 뭐죠? 어나더 타임. 예. 어나더 타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이죠. 예,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10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방송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저 업로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정신 차리고 했으니까 예. 뭐 지난주 주처럼 완전히 그냥 방송에만 전념하는 그래서 이것을 팟캐스트로 올리는 일에 전혀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은 조금씩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시 듣기 욕구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팟캐스트로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광명 시민님이 그 나비 효과 짱인데요. 예. 너무 짧아서 감질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라디오 그 드라마들은 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성우분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예. 근데 제가 대본을 쓰잖아요. 네. 야, 한 편 쓰는데 한 두어 시간 걸려요. 2시간 만에 쓴다는 것도 기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편이 너무 짧다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니들이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공짜로 듣는 농담입니다. 아, 예. 제가 그리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죠, 당연히. 예. 이제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밖에 방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우리가 방송을 더 할 여력도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예. 또한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를 빌려 쓰고 있는 이 벙커원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자체 스튜디오가 지금 제작 중인데요. 네. 이게 이제 완성되면은 뭐 제작 중이 아니죠. 예. 입찰 공고가 입찰 났죠. 공고 중입니까? 예. 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여튼 이게 이제 빨리빨리 되면은 네. 방송 시간도 늘어날 건데요. 예. 나비 효과의 성공에 힘입어서 예. 사실 인터넷 방송이 이 드라마를 매일 한다는 거는 뭐 지금까지 사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지상파를 위협하는 국민 TV 라디오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일인데요. 예. 이 성공에 또 힘입어서 예. 또 다른 드라마들의 제작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의 대통령 열전, 예. 이런 드라마라든지. 그것도 역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픽션입니다. 그래서 밤의 대통령, 밤에 막 이렇게 권력자하고 함께 뭡니까 요정에서 네. 주지웅님의 판묻혀 가지고 그렇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언론사 사주의 이야기, 절대 잊지 않을 그런 이야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또 이야기들을. 모 탤런트의 이야기도 혹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픽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뿐입니까? 좀 달달한 그런 러브 스토리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의 또 요구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제작할 용의가 있죠. 예, 자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공정 언론으로서 또 즐거운 또 생활의 벗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고 싶고 또 국민들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말하자면은 버팀목이 돼주시고 또 지지대가 돼주시고 또 말하자면은 큰 후원자가 돼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조합원이 되는 길입니다. 조합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조합원이 가입이 돼야 조합원들로 많은 분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국민TV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이 즐거운 라디오를 TV로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요즘 참 TV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거의 안 봅니다. 예, 또 뉴스는 더더욱 볼 것이 없습니다. 예, 이런 그 방송에 그 잿빛 회색지대 이런 방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그런 국민TV 여러분들 세워주시려면은 조합원이 돼주시는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 조합원에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저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을 바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 저희들이 현재 이 방송하는 이게 이제 인터넷 방송이죠. 이 인터넷 방송의 서버를 충당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팟빵닷컴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팟빵닷컴이 무슨 독점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팟빵닷컴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사실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견딜 수 있는 서버를 지금 현재 팟빵닷컴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팟빵닷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뭐 다른 곳에서 송출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네. 자, 10만 명을 동시에 접속해도 견딜 수 있는 네. 이런 서버가 지금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끔씩 끊겨요. 예. 이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의 숫자가 10만, 100만으로 늘어나면은 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서버를 확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이 돼 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실제 조합원은 현재 10,000명도 안 된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예. 이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다 성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제 법인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예. 개설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저는 아마도 돈을 직접 내면서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한 2, 3일 이내에 법인 계좌가 개설돼서 고지가 되면은 예. 10,000명, 10만 명으로 신속하게 조합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공정 언론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우경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우경화뿐만이 아니고 이게 가진 자들 편에 서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언론의 존재 이유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극히 일부 1%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 99%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어둠의 역할을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현실인데요. 네. 이런 언론 현실을 깨치고 예.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새로운 언론,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 편향된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정한 목소리를 내면은 네. 편향돼 보여요. 예. 민주당에서 계획을 외치는 사람은 전부 친노로 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을 우리 힘으로 예.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출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그름을 주는 자세가 없이 오로지 그 결과물을 즐기기만 한다면은 그 국민TV 라디오는 물론이고 얼마간은 가겠죠. 그러다 예. 없어집니다.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조합원 가입 안 되신 분들 함께 참여를 해 주십시오. 네. 이거 무슨 후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뭐 그냥 무작정 희생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 달라는 겁니다. 네. 자, 주체 의식을 갖고 내가 언론 변혁에 중심에 한번 서보겠다. 이 뜻을 가지신 분들 지금 빨리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바로 조합원 가입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국민TV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병아리 신세지요. 네. 병아리를 날게 해주십시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4선의 신계륜 의원이 당권 경쟁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다가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당의 상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가는 혁신대장정의 주춧돌을 내일부터 깔겠습니다. 대선 패배 친노 책임론을 내건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한 가운데 몇몇 실세들이 당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난 총선에 공천을 주무르고 대선을 주도한 결과 우리가 2번의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됐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강기정 의원은 이용섭 대표 체제에서 구성되는 민주당의 예비 내각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정책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 기치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제7공화국을 여는 민주당의 도전, 제3세대 분권형 혁신정당이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5월 4일입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죠? 네, 5.4 전당대회라고 불리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지금 가장 유력하다는 김한길 의원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분이 대선에 나올 분인가요? 아니, 만약에 진짜 네.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네.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가 됐단 말이죠. 네.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끕니다. 네. 그러면은 대권 꿈 꿀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꿀 수 있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확고부동한 주자가 된 것도 예. 각종 재보궐선거라든지 총선, 지방선거의 사령탑을 맡았을 때 뭐 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승리로 이끈 그러한 경험들이 확고부동한 대선 주자로 만들었고 예.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든 그 바탕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 야권의 어떤 주자라도 예. 또 선거를 맞이해서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은 예. 찬스가 주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김한길 의원이 네. 대표가 됐을 때 네. 각종 선거에서 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예 뭐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관측은 가능합니다. 예. 김한길 의원의 경우에는 예.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그랬고 예. 이른바 비노 반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서로 이번에도 뭐 선거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 선출 제도를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 시민 참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예. 결국은 그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당내 이른바 실질적인 주류들이 네. 당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엉터리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정치 토크에서 문성근 상임고문이 나와서 했던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뭐 사실에서도 미뤄보듯이 결국 김한길 의원은 비노 반노. 말하자면은 이 호남 본류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당권을 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막강한 적수와 붙어야 하는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오히려 더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친노들을 싫어하면서도 결국은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선거에 졌다고 해서 친노들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면서 당권을 지려고 하는 김한길 의원의 그 행태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죠. 네. 네. 김한길 의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렇죠. 그 뭐 시민 참여를 배제하면은 결국은 그 당협위원장들 혹은 의원들 네. 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대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선출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친노에 대해서 그 사실 이제 이거 뭐 친노 빈노를 떠나가지고 이런 겁니다.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현직 의원이 가장 많은 이제 쪽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호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당원 수에 의해서 대의원을 이제 뽑는다면은 영남 지역은 그 당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성근 고문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 부분 아니에요. 네. 결국은 비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인구는 많지만은 당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보다도 대의원 수가 더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 말하자면 의사 반영이 되겠느냐. 결국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이 되면은 사실 이제 뭐 그 새누리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 이런 이제 공식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당이 매우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은 또는 그러한 한계를 또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춰보면은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그런 이제 한계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 호남의 여론이 더 많이 충족되는 그런 방식으로 당권 주자를 갖다가 뽑아본들 그 사람이 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김한길 의원은 당권 주자로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예. 당 외에 뭔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까무로는 매우 부족하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한길 의원 하면은 이제 어떤 인상이 있냐면은 소설가. 네. 여자의 남자인가요? 남자의 여자인가요? 남자 여자일 겁니다. 한국일보에 그 연재했던 소설이 생각나고 이분이 또 TV 진행자로 활약하다가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옛날 사회당수를 했던 김철 씨라고 있었어요. 아. 그분의 아드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철 선생. 그리고 한때는 또 이어령 전 장관의 사위도 했고요. 했었고. 근데 이제 그분과는 헤어졌고 네. 예, 이어령 선생의 딸과 그 따님이 또 나중에 그 목회자가 됐고 그러다가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지금은 이제 그분과의 사이에서도 이제 자제분이 있었는데 불행한 또 이제 사건을 맞아가지고 또 천국에 가셨고. 뭐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 가정사가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슬픈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 96년이었죠. 15대 국회 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한국당에서도 막 끌어가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예. 상종가였었고. 그때 그 소설이 아주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었죠. 아, 남자의 여자. 아, 나비 효과가 막 뜨면 다시 또 어떻게.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 집필을 하셔. 글쎄요. 그것도 이 히트를 치면은 이거 뭐 드라마 작가 김용민으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데 이렇게 재밌게 이런 이야기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완전히 지어내는 건데. 이야 정말 그 상상력의 그 한계가 없는. 아주 김용민 작가 축하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자 우리 저 김한길 의원이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또 나섰고 그리고 이 DJ 정부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는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또 분당에 나갔죠. 예, 열린우리당에서 그렇게 해서 또 구민주당과 또 일부 의원들과 손을 잡아서 이렇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별도의 또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했다가 또 나중에 대통합민주신당을 또 만드는데 아주 참여했었고. 그냥 김한길 의원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시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제가 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런 비화도 있습니다. 저 김한길 의원이 그 화개장터의 작사가라는 겁니다. 오 그래요? 원래 이제 조영남 작사 작곡으로 돼 있는데 조영남 씨하고 친해요. 김한길 의원이. 근데 이제 당시에 본인은 이제 이름을 감추고 이제 조영남 작사 작곡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 화개장터의 작사가로서 이제 화개장터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요. 그게 과거에 영남과 호남은 지리산과 섬진강 때문에 완전히 남남인 지역이었죠. 근데 그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화개장터였어요. 지리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가사가 이래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그게 말하자면 화개장터가 영호남 지역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장터였습니다. 그런 또 좋은 노래를 작곡 하신 분이 또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집 있다니까 그것도 참 뭔가 좀 아이러니네요. 자, 김한길 의원. 김한길 의원 체제에서 결국에는 이분이 그 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년인 걸로 2년이죠 당대표는. 그렇다면은 2015년까지.
그럼 뭐 지방선거는 치르게 돼 있는 거죠. 2016년은 총선이고 2017년은 대선인데 근데 글쎄요. 이게 과연 그때까지 그 당대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총선,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더 책임지고 물러나겠죠, 뭐.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특히 야당 보면은 작년에요. 민주통합당이 이제 2011년 12월에 이제 창당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표 선거가 이제 1월에 있었는데 2012년에만 당대표가 5번이 바뀌었어요. 예. 아니 뭐 이런 당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혹시 이른바 그 반새누리당 진영, 뭐 진보라고 통칭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반새누리당 진영에서는 글쎄요. 나는 자리에 욕심 없어. 이런 걸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문화가 과연 타당한가요? 아니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자기가 한번 책임지고 뭔가 좀 늪에 빠진 당의 이미지 또 지지도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책임성, 리더십 뭐 순간에 좀 손학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욕은 좀 먹더라도 한번 끝까지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투지와 또 이런 책임감으로 밀고 나갈 그런 당권 주자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야당은 뭔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고요. 난 작년에 당대표가 무려 5번이나 바뀌는 이런 국면을 보면서 이게 야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기숙 교수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른바 민주당의 거버넌스 구조가 잘못돼 있다. 거버넌스. 당 대표가 잘못되면은 책임을 지면은 그 아래 차점을 획득한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승계하는 구조.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남의 불행이 곧 자기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공동 운명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당 대표가 잘못되면 차점자가 기회를 얻고 차점자가 잘못되면 그 차점자가 기회를 얻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맨날 당 씹기만 하지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을 때 비주류를 뽑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자기가 임명할 최고위원들을 미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당 대표를 뽑으면은 최고위원들은 미리 제시했던 그 후보들이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했는지 민주당이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가 잘못되면 차점자가 득을 보는 그런 체제라면 얘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야권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야권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차기 주자일 경우에는 안정적인 당이 되고요. 차기 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불안정한 당이 됩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과거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그 이회창 씨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30만 표 차이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야권 즉 지금의 보수 지지자들은 이회창이 이번에 참 재수 없어가지고 30만 표 차이로 지긴 졌지만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회창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회창이 확고부동한 그때 당시로는 야권의 대권 주자였고요. 그 대권 주자가 총재를 했습니다. 대표도 아니고 총재냐 대표의 차이는 중앙 집권도가 더 높은 게 총재고 낮은 게 대표입니다. 총재를 하니까 한나라당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이 잘 굴러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에는 차기 주자가 당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게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다 차기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 1년 전부터는 당권을 가질 수 없게 이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당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든 총선을 박근혜 이름으로 치르려고 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아주 희한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의 당권을 쥐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책임 아래
또 총선을 치르게 했던 것이고. 이게 대권 주자에게 당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작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권 주자가 당을 요리를 하면은 뭐 공천도 다들 대권 주자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비주류들이 이제 딴지를 건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대권 주자가 당권을 쥐어야만이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대권에서 실패하면은 이제 완전히 물러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도 제대로 안 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보로 밀려 올라가 가지고 제대로 당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이 남아 가지고 또다시 말하자면은 선거에 진 사람이 아웃도 안 되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거꾸로 따지고 보면요. 민주당 내부예요. 아니 책임을 완벽하게 주고 책임과 권한을 줘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100% 물을 수가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 진 거는 문재인의 약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정당이 개판 오분전이기 때문인 것도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어정쩡한 대표일 뿐이에요. 김한길 의원이 무슨 뭐 대권 주자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야권의 대권 주자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 재보선이 있는 총선이 아니죠. 재보선에서 4월 24일에 있는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입성을 하고 또 김한길 의원이 그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고 김한길 후보는 뭐 김한길 그 후보지요. 당대표 후보. 문재인 의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영입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떠들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김한길 대표 체제 아래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의 폭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안철수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노원병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노원병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립서비스의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당권이 자기 자신에게 호의적인 김한길 후보에게로 간다면은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반대편에서 있는 이른바 친노 인사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 가능성이 높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못 했을 겁니다. 연대라면 어떻게 민주당에 입당도 할 수 있다? 아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입당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아니 뭐 저 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이 또 사퇴도 했으니 또 뭐 민주당의 그 어떤 세를 또 끌어안기 위한 차원에서 뭐 그런 립 서비스 멘트를 날린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정치인들의 그 은사라는 것은 뭐 다목적 포석을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신당을 창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당 창당을 못 한다면 혹은 안 한다면은 민주당 입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A 아니면 B, B 아니면 C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때마침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매우 호의적인 사람인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이 당권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니까 안철수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밝힌 그런 대목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이런 얘기죠.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한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신당이 전혀 새로운. 그거는 이제 저럴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외부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저는 사실 뭐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 혹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선거를 앞둔 상황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라면 신당을 만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그때 그 이해창 씨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항하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반발해 가지고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미래 무슨 연합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선거에 이 예를 참 많이 드시는데 예. 이참에 한번 외워 두시죠. 한국미래연합. 한국미래연합.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 한나라당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큰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서로 당을 만들든 혹은 같이 하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시점은 선거를 앞두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필요에 의해서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힘들면 민주당 입당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고 안철수 후보도 딱 하나를 정해놓고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죠.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하여튼 재보선 이후에 이 야권 지형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문재인 의원은 뭐 계속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까?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제 뭐 정치를 떠날 생각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사실 문재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의원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억측을 책으로 내신 서영석 이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저자인 정혜숙 교수하고 점심을 했는데요. 예. 하필이면 또 그걸 또 물어봅니까? 제가 뭐 문재인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문재인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다만 추측컨대 억측컨대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의 포지션은 뭐 대선 패배의 당사자로서 몸을 낮추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의 기본적인 포지션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예. 당장 보따리 싸서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참 그 양반의 그 강점.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가 가장 뚜렷하게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든 지지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 지지 입장을 밝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뭐 저도 지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어준 총수가 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반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참 근래 드물게 염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의 포지션도 예. 결국은 그런 염치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국회의원 그만둬라. 네. 뭐 이렇게 또 정계 은퇴하라. 네. 책임져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많은 압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는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요구 자체가 파렴치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요구 속에서 문재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네. 계속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근데 그 정치 그만둬라. 이거는 실존하는 요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축을 한 거는 문재인 의원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뭐 결과인데요. 예. 이제 그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거 패배의 당사자로서 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네. 그게 뭐 문재인 의원이 아시다시피 선거 1년 앞두고 정계 데뷔한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대선에 도전하고 실패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상품이죠. 네. 그 가치를 모조리 보여주고 야, 너는 안 돼. 라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겠다. 그런 걸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때마침 뭐 이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구한다면은 뭐 지지 유세를 한다든지 지원 유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밝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것이 어쩌면은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고 나서 본들 그 책임론의 직격탄을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친노 다 말아먹는다고 그 말아먹는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노 반노가 한번 당근 잡아가지고 선거에서 처절하게 패배해 보면은 역시 문재인과 친노 진가를 다시 재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몸을 낮추는 것이 결코 불리한 선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차기 대선 나올까요? 문재인 의원 본인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저도 뭐 그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다음 대선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문재인이 그러면 지난 대선은 나온다고 얘기해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요구가 집중이 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문재인이 나오냐 마느냐는 문재인의 의사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남아있는 5년 동안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혹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은 문재인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재출마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할 것이고 본인이 그런 걸 못 보여주면은 문재인 의원이 하고 싶어도 넌 안 돼라고 얘기할 건 뻔할 뻔지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문재인 의원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신뢰받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힐링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행보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너무 액션을 안 취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혹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을 앞에 내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건 아시다시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도에서 지금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여파가 있을까요?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선거 자체가 아주 개판인 선거예요. 개판이라는 게 민주당이나 혹은 새누리당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다 상대방의 강세 지역에는 거의 속수무책인 그런 공천을 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병. 사실 허준영 후보를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허준영 후보는 이미 노회찬 후보에게 아주 그냥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차로 패배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준석 옛날 전 비대위원인가요? 이런 사람을 공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중량급 후보를 공천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준영 후보도 중량급입니다. 그렇습니까? 알면서 그래. 중량급인데. 매우 큰, 하여튼 파괴력을 가질 만한 분입니다. 반면이 아니고 민주당도 영도라든지 충북 청량인가요? 에서 이왕구나 김무성에 필적할 만한 그런 중량급 후보를 공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을 이제 공천하는 것으로 거쳤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영도에 좀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나왔는데 문재인이 지원해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얘기는 좀 됐죠. 근데 거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내놓고 그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옛날 문재인 후보 나왔을 때 손수조 내세 공천해놓고 박근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손수조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선거 여왕 아닌 거지. 지원을 해도 될 만한 사람 어느 정도는 좀 공천을 해놓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나오셔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김무성을 꺾기 어려운 그런 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런가요? 인정을 해야지. 졌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활동을 본격화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자기 맡은 소임은 담당한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지금 스탠스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점, 뭔가 좀 구체적인 액션이 있기를
지지자들은 또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재보선 선거에 지원 유세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문재인 의원의 이제 본격적 행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은 뭐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뭐 할아버님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죠. 결국은 문재인 의원 자신의 행보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자세히 전환 조짐은 보이니까 이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 모든 그 논란을 무릅쓰고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까요? 이제 그 문성근 고문한테 얘기에 따르면은 그 지금은 뭐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친노가 친노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이게 선거제도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시민 참여를 갖다가 그 원천 봉쇄하다시피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여론만이 좋은 사람만 지금 당권을 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나와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도전을 하려 했다면은 선거 제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 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나와도 뭐 어려운 상황이긴 사실입니다만은 문재인이 나온다고 했으면은 전혀 다른 국면이 됐겠죠.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국민TV. 조합원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조합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출자금과 조합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자금이라 하면 말하자면은 주식회사의 투자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금이라고 하죠. 주금이라고 그러죠. 주금 납입이라고 하는데 주금이 아니라 주주할 때 주하고 돈금자에서 주금입니다. 주금이 아닙니다. 유사한 건데요. 이게 일자 단위로 좌 단위로 이제 출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바로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러니까 한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최소 1자 5만 원이고요. 나는 10자 50만 원을 하겠다. 혹은 100자 100만 원을 하겠다. 혹은 1000자 1000만 원을 하겠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협동조합법에 따르면요. 출자금 총액의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몇 억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자금이고요. 이 출자금은 지금은 그 조합 법인계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만 받고 있습니다. 납입 약속만. 조합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출자금을 직접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출자금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면 됩니다. 출자금은 5만 원 일자 단위로 몇 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몇 억 단위 이상을 출자하고 싶은 분은 조합에 문의하시면은 얼마까지 정확하게 되는지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조합비는 뭐냐? 그게 이제 국민TV는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입을 강구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방송의 수입 중에 하나는 광고 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재벌들의 광고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시중료 성격의 조합비를 내주셔야만이 국민TV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대략 10,000 원 정도로 월 1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규모의 조합비를 매달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만 언제부터 받느냐. 시험 방송을 하는 시점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조합비를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출자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양지하시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비 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방송할 때까지는 예. 시험 방송이 되면은 조합비 즉 시청료 성격의 조합비를 내달라는 안내가 나갈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출자금을 내시면은 바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예. 출자금은 5만 원 일자 좌 단위로 6만 원은 안 됩니다. 5만 원 더 내고 싶다. 10만 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10만 원 신청해 놓고 10만 원 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출자하고 싶다. 추가 출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그 조합원이 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자,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금 조합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UKMIN.tv.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홍보를 떠나서 어떤 강력한 그 당위,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 키워오면은 우리가 4년, 5년 뒤에, 예. 죄송합니다. 4년, 5년 뒤에 공정 언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을 치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시작 단계부터 아직은 뭐 미약하고 초라한 부분이 있지만 이 TV 방송 이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 역량이 축적되는 거고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고 네. 사람이 모이는 거고 네. 또 기술과 또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작해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이른 그렇죠. 편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4년, 5년을 대비하는 일종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축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V 방송을 품질 있게 안착시킨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라디오는 뭐 상대적으로는 뭐 쉽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라디오도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이제 저희 국민TV 라디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시험 방송을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국민TV TV 방송은 시험 방송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TV 방송을 한다는 게 많은 노하우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해야만이 올해 안으로 시험 방송이 가능해지고요. 올해 안으로 시험 방송을 해야만이 이 상시 방송으로 전환이 더 빨라지고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야만이 다음 대선 혹은 다음 총선에서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TV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또 누군가 주체가 돼서 그 주체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TV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간절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영석의 논조에 불만이 많다. 네.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이 불만을 토해봤자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야. 조합원이 되십시오. 예. 조합원이 되시면은 조합의 서영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 혼자서 그냥 방송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해봤자 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콧방귀도 안 깨요. 그러나 조합원이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은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감동적이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자유심사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메카시적인 탄압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부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즉시 대북 특사를 보내셔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바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십시오. 민주통합당이 이틀간의 워크숍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 또 당 쇄신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종북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같은 거하고는 다시 선거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작년 6월 21일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이 나라 친일 종북의 원조는 박정희입니다. 예, 종북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해킹 단체가 어나니머스란 게 이제 익명 이런 뜻이죠? 그렇죠. 뜻은 익명이라는 뜻인데요. 북한의 이른바 선동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량 사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접속이 불가능하죠. 예. 하여튼 우리 민족끼리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 회원 명단을 유출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회원 명단인지 이것은 뭐 아직 객관적으로 입증은 안 된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엉뚱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스탠스가 불분명합니다. 앞서서 뭐 앞으로 통합진보당 같은 것들하고는 연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대철 영감님. 예. 언제적 정대철 영감님이셔. 정대철 영감님 같은 예. 이제 사고 방식으로는 뭐 그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죠. 예. 사실 민주당이 이 반독재라는 면에서 서로 손을 잡은 연합 세력이지 거기에는 아주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 매우 핵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연합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새누리당은 그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압도하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말로는 이제 잘 못 꺼내는 예. 그런 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정당이 이 잡탕 정당입니다. 예. 지지받을 수만 있다면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를 다 포용하는 그런 이제 정당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같은 것들하고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정대철 영감님 같은 분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로가 트여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명단의 유출이 보여주는 네.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예. 이게 사실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해킹 단체가 예. 해킹해서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가입한 예. 남한 사람들의 명단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미심쩍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이름의 전 대통령이죠, 이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명박도 종북인가 그럼?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사들 중에서 보면은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 3명이 자기 회사의 이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조선일보 기자가 무슨 종북이라서 그게 막 가입을 한 게 사실이라면은 가입을 했겠습니까? 취재를 위해서 가입을 당연히 했겠죠. 예. 이게 일률적으로 재단하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게다가 그 이메일의 포털 사이트별로 이메일을 갖다가 분류를 해봤더니 예. 이제 익명이 요구되는 MSN이라든지 한메일이라든지 예. 이런 데가 훨씬 많고 다음 뭐 어디에서 뭐 종북 어쩌고저쩌고 포털이라고 그런 비난을 하고 받고 있는 미디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해킹 사이트에서 예. 발표한 예. 거기에 가입했다는 남한 사람들의 명단 자체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 가입한 사람들이 신상을 털어서 이 뭐 종북 간첩 1호 2호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른바 수구 보수 그 커뮤니티의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네. 제가 아침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조선일보 그 사이트 조선닷컴 네. 그 회원입니다. 네. 그러면 전 수구 우익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뭐 언론사에 회원 가입한 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가입한 거하고 같을 수 있느냐? 아니지.
조선일보에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했듯 네. 우리 민족끼리 들어가서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 동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이 된 거. 그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아니 회원 가입한 거 갖고 그걸로 그 사람의 사상성, 이념성 이걸 감별한다? 이런 유치한.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죠. 간첩질을 하려면 지금 이메일 가지고 간첩질을 하겠어요? 병신 같은 얘기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간첩이 되려면은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예. 우리 민족끼리 같은데 가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아니 그걸 거꾸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가입했다고 간첩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IQ 2자리도 못 되는 루트 2자리짜리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트도 있나 봐요. 우리 민족끼리 그거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 주소도 잘 모르겠고. 아니 뭐 나도 모르는데. 예. 우리 민족끼리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요. 예. 그 경찰청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 없는 사이트에 차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포털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이버에 가서 예. 우리 민족끼리를 쳤는데 뭐 있네요 여기. 예.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했더니 이거 들어가네. 들어갑니까? 예. 아닌데? 아니죠. 아니 지금 우리 민족끼리. 예. 이거 저거네. 이게 지금 보니까 김정은 돼지 도축 D-Day. 이게 무슨 이거는 이 패러디 사이트예요. 패러디 사이트. 오늘은 김정일 개새끼 뒤진 지 478일 되는 날. 뭐야 이게. 아니 뭐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네. 뭐 김정은이를 갖다가 뭐 돼지 새끼로 표현을 하든 뭐 김정은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네.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꾸로 김정은이를 돼지 새끼로 하는 것도 자유이듯이 네. 우리 민족끼리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입수해서 예. 북한을 더 올바로 알겠다. 예. 뭐 이런 취지로 꼭 기자들은 그런 취지로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논문을 쓸 때 말이죠. 이미 다 필터링된 그런 원문이 아니라 원문을 누군가가 특정한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한 책, 그 책만 보고 논문을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원문도 안 보고 무슨 논문을 써.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뭔 이야기를 한다. 그럼 북한의 원정보를 파악을 해야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 민족끼리 그 회원됐다고 그 회원인 그 종북이다. 근데 웃기는 게 말이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회원이라고 해서 곧 말하자면은 북한에 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그건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회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에서는 수사해야 된다 이지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욕 천나게 쳐먹고 있는 국정원이 다시 한 번 더 욕을 자초한 적이 있는데요. 뭐 북한에 내통을 해서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이트에서 그 가입한 사람의 명단 자체가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 신상을 털어가지고 뭐 간첩, 종북 간첩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우익 보수들의 수준이 정말 개 같다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좀 수준 좀 높이세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기 통합진보당이 이 이른바 종북 시비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정말 노골적으로 자기는 미국과 친하다.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 노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뭐 여러 차례, 수차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저는 그것이 뭐 너무 좀 유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어떤 그 대중적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위치 또는 자기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했던 거 아니냐. 따라서 통합진보당도 대중정당이 되려 한다면은 종북 시비와 관련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북한의 그 3대 세습 문제라든지 또 이 핵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밝히는 거. 이거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보면 비판해서 마땅한 것들인데 이런 것마저 굉장히 그 밝히기를 주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종북 시비를 쓸데없이 증폭시키는 요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경동 주사파
뭐 주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동포. 예, 저기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이제 불분명하고 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긍은 됩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자기들의 양심의 소신과 배치된다고 치더라도 네. 밝힐 거는 밝힐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유럽에서도 공산당 계열의 정당들이 그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런 걸 부인하는 그런 발언들을 과감하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뭐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3대 세습을 했다든지 또한 그 국민들의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든지 하는 점들은 뭐 얘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과감하게 한번 얘기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데요. 예. 불행하게도 그런 단계는 아직 못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그래요. 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여러분 그 조중동이요. 네.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 잘 안 합니다. 네. 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3대 세습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왜냐하면은 비판할 게 너무 많아져요. 아니 지들부터 3대 세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지들부터 3대 세습인데 삼성도 욕해야 돼. 삼성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이유로 북한의 3대 세습만큼은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네. 3대 세습 잘못된 거예요. 예. 뭐 물론 이제 삼성은 그 개인 기업을 떠나 가지고 이미 공적인 역할이 너무나 커진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세습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럼요. 조그마한 뭐 아니 무슨 나라가 세습을 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공적인 기능이 너무나도 강한 나라를 갖다가 3대 세습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이유를 한다손 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나라 못지않게 기업도 그렇고요. 특히 언론은 세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뭐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면서 오로지 3대 세습만은 비판을 못해. 네. 참 웃기는 일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네. 예. 3대 세습.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 자선만이 그 기업, 언론 또 국가. 이거 운영할 그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DNA가 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세자가 된다는 것은 출생이라는 로또에서 1등 당첨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마찬가지로 재벌 자식도 마찬가지죠. 출생이 하나의 로또라면은 거기서 1등에 당첨된 게 바로 재벌의 후손들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로또일 뿐이죠. 네. 그거는 운일 뿐인데 그걸 능력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른바 항일 투쟁의 그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자기들 주장으로는 항일 세력 일가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한 1% 되나 애들이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신정국가, 종교국가적인 그 특성을 띠는데요. 그래서 교주가 옛날에 칼리퍼가 세습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교주가 세습하듯이 결국은 세습이 되는 그런 국가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목사들의 세습도 이런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구나. 야, 정말 뭐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목사들이 세습하는 거 보니까 신정 국가에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요즘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세습 말이죠. 진짜 이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 2세들, 3세들 그렇게 해서 이어받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서영석 이사님도 세습 왕조 신문사에 계셨잖아요. 예, 뭐
체스왕조 신문사 아니 근데 그 조희준 씨가 저 사장일 때, 네. 회장일 때 그때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계승될 때는 어떤 감회셨어요? 저야 뭐 그때는 기자였으니까 네. 뭐 소유주가 누구든지 별 신경을 안 썼죠. 네. 다만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국민일보의 비극은 네. 조영기 목사님이 네. 의 자식들 중에서 목사가 없었다는 데 있다. 목사가 있었으면은 순복음교회를 뭐 다른 뭐 홍도에 울지 마라처럼 네. 이렇게 딱 세습해 줬으면 되는데 네. 이게 아들내미 중에서 목사가 없는 거라. 네. 그러면은 피땀 흘려서 일군 네.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거대한 종교 기업을 네.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목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국민일보가 만들어진 당시는 그 세습할 목적으로 국민일보 만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습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네. 그 영향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뭘 만들 때 목적이 순수할 수도 있고 불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목적과 관계없이 운영을 제대로 하면은 네. 모든 게 다 묻히는 겁니다. 네. 국민일보가 정말로 교계의 공정한 언론으로서 그 소임을 다했다면은 네. 조영기 목사가 아니라 뭐 무슨 이상한 신천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신천지에서도 만들었어요. 뭐 천지일보인가 네, 만들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누가 만들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그 매체가 그야말로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된다면은 어느 누구도 욕을 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았으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일보 사태 없었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평화민주당 네. 또 새정치국민회의 출입하셨잖아요. 네. 레드 컴플렉스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이런 거와 관련해서 DJ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자신의 입장을 왜 그렇게 정립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레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 아예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몰렸는지 그 이유는 알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박정희에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전두환에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려잡기 제일 좋은 방법이 빨갱이로 모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빨갱이로 몰린 것에 불과하죠. 그 서경원 의원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서경원 의원 사건도 글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간첩으로 몰았던 거 아니에요, 당시 공안 당국이? 공안당국이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 이제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죠. 근데 DJ 같은 경우는 그게 말하자면은 탄압을 받는 입장에서 탄압을 하는 사람이 가장 물기 쉬웠던 빨갱이로 모는 전술의 희생자였고요. 네. 또 거기에 더 부추겼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그 대북 정책, 협회 정책 이런 것들, 대북 포용 정책, 북한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그런 사회에서 과감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그런 빨갱이 논란을 부추겼던 원인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상대방의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국민들이 김대중 이코르 빨갱이라는 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중에 가장 압권인 정책은 바로 JP를 끌어다 그걸 드린 겁니다. JP요. 네. 결국은 뭐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 사태도 터지고 이인재가 그 이해창에게 불복 탈당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30만 표의 차이로 이해창 후보에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결국은 김종필이라고 하는 보수의 아이콘이 김대중 대통령을 막판에 지지했던 그 영향도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처들을 과감하게 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바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네. 물론 뭐 빨갱이가 자기를 빨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겪다 보면은 이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혁신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를 하는 분인 건 사실이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대단히 또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네. 특히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보수적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 대한 반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원기 씨입니다. 김원기. 네. 그렇죠. 그 양반이 꼬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평민당에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민주당이 됐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호남 지역 의원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김원기 의원은 반대를 했죠. 예. 예. 그래서 김원기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뭐 아주 김원기 의원이 출마하는 데다가 누구를 그때 공천했더라.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김원기 의원 떨어뜨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적에 대한 그 대처 태도는 진짜 보수적이 짝이 없습니다. 나중엔 또 다시 끌어안았잖아요. 물론이죠. 예. 이거 김영삼 대통령 안 그렇습니까? 예. 김영삼 씨도 그때 자기를 그 3당 합당할 때 반대했던 김광일 전 의원 나중에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측면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하튼 그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은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의 양김들 다 똑같은데요. 저는 그 유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말이지 그게 뭐라고 융통성 없는 그런 두 분의 태도를 보면서 저분들도 어쩔 수 없는 노땅.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보스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그 보수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 와중에 혼자만 보수 정치 안 하면은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아니 김영삼, 김종필 이런 보수 정치 중심으로 다들 자기 사람들 끌고 가던 때였는데 혼자만 다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결국 정치가 그 구조화되던 때였는데. 그걸 뭐 이제 비난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겠다. 그리고 그게 시대적 한계였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깬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런 것들을 깼더니 결국은 거기 깬 데 대한 보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탄핵도 당하고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야 의원들의 약점을 가지고 아주 그냥 협박을 한다든지 했으면은 탄핵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 뿐이고요. 그걸 뭐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 국정원인가 어디선가 이제 이른바 반대파 정치인들의 그 숨은 파일 이거를 드릴까요 하다가 뭐 대노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민주적인 그 리더십을 말하자면 현실 정치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게 그야말로 뒤통수 치기였다는 것이 이제 참 우리 정치 불행이긴 한데요. 여하튼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민주적 리더십이 앞으로는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유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지난해 7월 11일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니까 김홍현 통일부 대변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8월 3일 북한이 이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12일 북한군이 남한 차량의 군사분 개선 통행을 제한하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30일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하니까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3월 13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니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4월 20일 북한이 남한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규정한다고 하니까 유감스러운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유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는 조폐고 싶지만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분을 삼키는 경우 쓰이기도 함. 예,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은 2009년 5월 16일에 제가 TBS 교통방송 출연할 때 네. 매일같이 뭘 만들어 갔었어요. 네. 그래서 틀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 2008년, 2009년 바로 이명박 정권 때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부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나와서 통일부 대변인이 네. 성명을 발표하는데 성명 내용도 똑같아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으신 내용은 매번 나왔을 때 성명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꼭 하나씩 들어갔다는 얘기죠. 통일부가 아니라 유감부였군요. 유감부였죠, 유감.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2009년 5월 16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뭐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언제든 뭐 지금까지 맺은 약속 다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북한의 이런 어떤 굉장히 도발 움직임 혹은 뭐 개성공단 폐쇄 으름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레토릭을 보면서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늘상 하는 뭐 북한의 표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의 최근에 이런 레토릭 이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 이명박 정권도 그러했고요.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북한이 1년에 외화를 8천만 달러나 얻을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밖에 없다. 외화 8천만 달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공갈이다. 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의 이 태도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좋아요. 그게 맞다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예. 그럼 뭡니까 그럼? 그게 이제 사실 그 북한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개성공단의 8천만 달러를 가지고 너무 남한이 유세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를 면밀하게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개성공단을 대체한다면은 그 장소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은 경쟁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110달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월 110달러만 내면은 한 명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0달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내면 맞죠? 110달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0몇만 원만 내면은 이제 고용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임금이 싸다고 하는 동북부 지역 뭐 길림성 이런 데죠. 의 평균 임금은 200달러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중국으로 송출을 하면은 중국에서는 200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주변에 뭐 어느 정도 평균 임금이 한 400불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이익이고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서는 1인당 110달러밖에 못 받는데 중국으로 보내보내면 200달러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은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예. 값은 싸고 양질의 노동력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죠, 그죠? 정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를 파견해 가지고 외화벌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흉내내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일단 시험을 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중국으로 파견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 예. 그래서 10만 명을 내보내면은 뭐 한 30만 명 정도 내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30만 명 정도 내보내면은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러되면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1년에 1억 달러도 안 되는 8천만 불 정도는 게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예. 이 이야기가 시사인의 대북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남문희 기자의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고소하려면 남문희 기자 하세요. 그 남문희 기자는 지난주에는 또 아주 재밌는 기사를 써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킨 분이에요. 예. 뭐냐면은 김정일이가 네. 권력을 네. 김정은이가 아니고 네. 저기 본처의 딸인 김설송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다. 김설송. 네. 오. 그리고 김설송과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이한테로 갔다. 그리고 김정일이는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 왜? 자기도 딸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화제를 소설 같은데요. 소설 같이. 그 남문희 기자 본인은 소설이 아니라고 합디다마는 여하튼 뭐 대북 소식 등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오늘 쓴 개성공단 인력을 중국으로 보내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보관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그 개성공단을 언제든지 폐쇄하겠다고 큰소리 친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죽 써서 중국한테 주는. 개라면 또 중국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가요? 중국한테 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요. 네.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남북 관계에 기여를 했다면은 그야말로 때를 쓰는 북한에게 이런 정권이 나오면은 니들은 국물도 없어.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유일한 말하자면은 성과라고 보는데 만약에 북한이 남한 대신에 중국으로 말하자면 외화벌이선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결국은 이명박의 정책은 하나도 성공하기 없는 이런 개판의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네. 개성공단 참 위태롭네요. 이제 뭐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으로서도 사실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가 바로 개성공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 설사 중국이 하나의 대치수단이 된다선 치더라도 개성공단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작은 지렛대는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이 어떤 것을 말하자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건 이미 이제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협상력이 매우 이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북한을 그 대화 무대에 나오게 하고 개혁하게 만들고 이게 사실 우파가 노리는 바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식 해법은 니들이 을이고 우린 갑이니까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와서 저 자존심 좀 죽여 이거 아닙니까? 절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북 정책을 펴왔던 것인데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으로 하여금 오가는 게 많게끔 만들어서 오가는 게 많으면 쩐이 가면 뭐 도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남북 간의 어떤 상생의 어떤 그런 무드가 조성되고 또 오가는 게 많아지면은 그러면 또 서로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 또 신뢰도 쌓게 되고요.
전쟁 같은 거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없다. 이런 어떤 그 상식, 관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전쟁 위협을 단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맨날 전쟁 위협이야. 네. 엊그제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언론보안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아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남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현장 러포 기사였는데요.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는 늘 이명박 정권 이래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관심해진 거예요. 불감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삽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런 거 있을 때만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야,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나기 직전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국에 있는 자기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 난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보수 언론들이 안보 불감증이라고 그렇게 천당이 조지더니 요즘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랄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랄을 한다 그랬어요. 참나. 아니 사실은 정말 경제 살리기가 사실 우파 정치 세력들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아니 경제를 살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한반도 리스크 이걸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런 거 개선할 여지는 전혀 없으면서 그 위기는 도리어 또 가중시키면서 그러면서 경제를 살린대. 지금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인데 무슨 수로 할 건데 무슨 수로? 실물 경제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명이 안 지는 데는 재벌밖에 없습니다. 그 재벌들도 결국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을 짜내 가지고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기반 근거지를 외국으로 다 옮겨가지고 국내 여인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거든요. 백령도나 지금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 그 과거에는 그래도 그 남북 화해 무드 때는 꽤나 장사가 됐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왔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이분들은 또 대체로 새누리당을 또 많이 찍는단 말이죠. 이게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언론의 이 말하자면은 괴벨스가 얘기한 대로 한 번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만 두 번 얘기하면은 긴가민가하고 세 번 얘기하면은 진실로 믿는다는 것처럼 결국은 보수 세력들의 대북 정책은 바로 접촉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신뢰적인 공세에 결국은 선택을 거꾸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자, 개혁과 개방 말고는 뭐 답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건 뭐 무슨 답이 또 있는데 없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청취자님도 개혁 개방은 폐쇄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북한 공산당은 폐쇄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런 북한 공산당의 사실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남쪽의 이른바 매파들이죠.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 대 평화를 원하는 세력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종북이냐 뭐냐 이런 걸로 그 편가름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 오늘 월요일자죠. 월요일 오늘 한겨레 신문의 그 김종철 기자가 쓴 칼럼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칼럼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이른바 군사 전문가 매파들이 쿠바를 침공해서 이제 쿠바가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플로리다 반도 바로 밑에 있는 게 쿠바 아니에요? 코앞이죠. 미국 코앞이에요. 턱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턱밑이 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인들이 느꼈던 위협감이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들레스, 옛날에 미국의 나중에 그 전에 국방장관을 했던 들레스이기도 합니다. CIA 국장이 쿠바의 망명자들로 구성된 군대를 가지고 쿠바를 침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케네디가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실제로 침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침공하자마자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생포되는 아주 초대박 실패를 맞이해요. 아하. 케네디가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보국장 합참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이 무조건 군대 투입하면 우리 이깁니다라고 잘못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달했기 때문에 케네디가 그걸 믿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 중앙일보의 그 김진 논설위원이 4일인가 뭐 3일인가만 참으면 된다 국민들이.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뭐 그건 군사 전문가도 아닌 그 얼치기의 얘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케네디가 집권하고 나서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집니다. 예. 미사일 위기 때는요. 그런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완전히 캐무시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폭격을 했으면요. 그때 이미 소련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건 소련은 핵으로 대응을 했을 거고 핵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네. 그때 케네디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 당신 얘기대로 하면은 예.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사람들 다 없어진다. 다 죽는다는 얘기죠. 맞죠. 예.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소련의 그 쿠바 미사일 기지에서 제일 먼저 쏠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워싱턴 아닙니까? 예. 워싱턴에 핵불살 떨어지면은 케네디 다이예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군사 전문가 배파들을 징벌할 사람이 이미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것이다. 예. 그 얘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담으로 그 핵우산이란 말 쓰잖아요. 네. 전 핵우산이란 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쏘면은 우리도 뭐 우산을 펼쳐가지고 막아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핵을 쏴서 한 방 먹고 완전 초토화된 다음에 우리도 핵을 쏜다 이거야. 보복해줄게 이거야 보니까 핵우산이란 게 아니 족 같은 우산이 어디 있어? 이런 무슨 우산이야 그게? 나도 우산이 진짜 펴지는 줄 알았네. 우산을 펴가지고 핵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고 나서 완전히 다 작살나고 나면은 보복해줄게. 이게 핵우산입니다. 참나. 아니 일단 핵이 터지면은 그냥 바로 가요 그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든 아이고. 1994년 영변 핵이겠죠. 지들은 무슨 사건 터지면 다 튈 생각하면서 튈 길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나쁜 놈들 같으라고.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엊그제 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건희가 들어왔으니까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이건희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절대 들어왔겠어? 예. 이게 바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심정을 아셔야지. 네. 그래 그 강경파들이 얘기만 믿고 아니 좋아요. 북한 버리장머리를 고쳐도 다 좋다 이거야. 네. 그러나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쌈박질하다가 우리는 그야말로 샤우등 터지는 이런 상황.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 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먼저 대화하지는 않겠다. 연병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야. 아니 북한이 공격하면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 제일 웃기는 코미디가 무슨 뭐 개성공단에 뭐 인질로 잡히면 엔테베 특공정치를 펼치겠다. 이건 어떤 놈이 한 얘기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대가리가 그야말로 쇠대가리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능합니다. 정말 무능해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인간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지금 정권을 맡겨놓은 것도 모르니까 뭐. 얼마나 더당해 정신을 차리는 건지 난 참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예. 좀 보수답게 하세요. 완전 무능한 것들 부패한 것들만 모아놓고 무슨 희망을 건다는 건지 난 참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무능한 놈들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든 이 땅의 이른바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도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예. 반성합시다. 자,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요일 날 다시 뵙죠. 예. 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